피의 계절이 뭐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레후이안 연기하고 김이 지켜보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늦은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죠. 떡국이 다가오는데 눈이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냥 두세요. 아직 18살인 소녀가 있나요? 그녀는 엄마와 같은 나이의 여성을 사랑하고 그걸로 인해 정말 큰일이 나겠죠? 세상에, 정말. 일하러 갔다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자기 남편이 누구와 자고 있는 걸 발견하면, 누구와 자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레후이안입니다. 진짜 이야기, 레후이안의 채널에서.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도 참여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작은 게임이에요. 레안이 아래 댓글에 올려놨으니 읽고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레후이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2명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트럭이고 다른 한 명은 스엔입니다. 그럼 트럭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여러분 들어보세요. 트럭의 이야기에서는 북흥과 북루안에 집이 있었어요. 두 분은 세 자녀를 두셨죠.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이미 가정을 꾸렸고 둘째 딸인 이에는 그때 일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트럭과 같은 학년의 친구였어요. 사실 그 집은 예전에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특별한 일도 없었죠. 하지만 가족이 잘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북루안은 집안일을 잘 챙기는 타입이었고 딸도 똑똑했어요. 북흥은 좀 더 온화한 스타일이었죠. 조금 느긋한 편이었고 그리고 트럭이 2학년이 되었을 때 북루안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북루안이 병에 걸려서 오래 누워있었다고 했죠. 가족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모두가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 시점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북루안이 아픈 동안 북흥이 외부에서 뭔가 하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거든요. 박루안이 아플 때 박흥은 말이죠. 밖에서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현장에서 잡은 건 아니잖아.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인데 사람들이 다 눈치챌 수 있어. 그 남자를 보면 이상하게 늦게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가끔 이상한 여자의 그림자가 어슬렁어슬렁.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 그렇지. 정말 그렇더라. 1년 후 박흥이 드디어 돌아왔어. 그 여자가 바로 스웬이야. 그녀는 정말 예측이 뛰어난 사람이야.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는 매우 얌전해. 모두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말도 아주 달콤하게 해. 장 보러 가면 인사도 잘해. 이웃집에 가면 항상 잘 가르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녀가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지. 하지만 가끔 집 안에서는 그녀가 음침해.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무서워. 그리고 그 얼굴은 엄청나게 위압적이야. 보기만 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지. 정상적이지 않아. 하지만 남의 집 일은 이웃들이 그냥 이야기할 뿐이야. 외부인은 끼어들 수 없지. 그렇지. 그리고 처음에는 모두가 생각했지. 남자니까. 아내가 죽었고 자녀들도 다 컸으니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사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서 니엔의 결혼식 이야기가 나와. 니엔은 둘째 딸이야. 그녀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지.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확실히 기운이 떨어졌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어. 남자 측에서도 찾아왔지. 그래서 양쪽이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 원래 그 결혼식은 그 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지. 집이 좀 더 평화로워지게. 하지만 여러분, 그 결혼식이 바로 스엔의 진짜 성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어. 남은 건
그 집이 덜 시끄럽게 하도록.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결혼식이죠. 진짜로 스엔의 성격을 드러냈어요. 그게 다 드러났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엔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침에는 시장에 나가고, 점심에는 걱정하고, 음식 준비하고, 오후에는 뭔가를 계산하고 기록했죠.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스엔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딸처럼. 정말로 그녀는 결혼 준비에 열심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부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죠. 신랑 집에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다른 집의 딸을 키운 만큼 이 정도는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조금 더 요구하자고. 그런데 그때 그녀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렇게 행동했죠. 신랑 집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바로 불편해졌어요. 사람들은 힘들게 참고 그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혼식 사진을 찍는 순간에, 그리고 결혼식 준비와 이런 것들. 스에는 계속해서 압박을 줬어요. 가장 비싼 패키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아이고. 결혼식은 하루면 끝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걸 빌려야 해요? 그냥 저렴한 걸 선택하라고. 당연히 그녀는 그렇게 듣고 화가 났죠. 그래서 그녀는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울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그때 그녀가 화가 나니까 남편이 나와서 설득해야 했어요. 그가 말했죠. 이 일을 잘 마무리하자. 결혼식 전날에 큰 소동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방식은 말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그 일 이후로 스에는 정말로 심각해졌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 당연히 남편 집으로 갔죠. 그런데 첫인상이 이미 나빴어요.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맞죠, 여러분? 남편 집은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섭하고, 그리고 신경을 쓰고. 그런데 정작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니엔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결혼식 이후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편하게 살 수가 없었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니엔이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죠. 그녀의 남편, 호황이라고 부를게요. 처음 대화할 때는 정말 다정했어요. 그는 좁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죠. 니엔은 집에서 잠시 지내자고 했어요. 호황이 더 좋은 집을 찾을 때까지. 그렇죠. 이해할 만한 말이죠. 그렇죠? 니엔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다른 사람 집이니까 잠시 지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처음에 니엔도 참았어요. 스엔이 드나드는 게 정말 불편했죠. 하지만 스스로 위로했어요. 우리 집이니까. 그런데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스엔이 얼굴을 내밀 때마다 바로 불만을 쏟아냈죠.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사용한 물건은 제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주방이 엉망이었어요. 그릇은 내 것, 해충은 치엔의 것. 어머, 왜 이렇게 불편해? 어떻게 이렇게 며느리로 지내는지. 어느 날, 바흥 앞에서 가족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하겠다면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 어차피 이 집도 너의 집이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서면 바로 스엔이 잔소리를 시작했죠. 그녀는 모든 걸 간섭했어요. 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호황이 그녀 편에 서 있었어요. 그도 스엔과 비슷한 불만이 있었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래서 니에는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것일 거라고. 누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니에는 기다렸죠. 호황이 이사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니엔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어느 날 니엔이 월급 받으면 이사하자고 했죠. 어느 날은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입구는 회사에서 너무 멀고
그때서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니엔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봐요. 집세도 덜 들고. 봐요. 니엔이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녀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며칠 전에는 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스엔 같은 집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 너는 빨리 떠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예전 그곳에서 아직도 스엔이랑 놀고 있어요. 지금 니엔이 스엔 얘기만 꺼내면 그건 나야.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리던가. 그날도 있었어요. 린이 대화 중이었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려고 일어났어요. 그날은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냥 좀 줄여줘. 이제는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어. 나는 계속 상기시키고 있었어. 그런 태도. 니엔이 그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남편이 집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임신했다는 걸. 임신했어요. 여성에게는 안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누가 그런 걸 알겠어요. 그때 호황이 또 달라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대화가 많아졌어요. 너무 이상하게. 그녀가 지쳐있을 때 그녀는 정말 피곤했어요. 몸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잠이나 자고 싶었어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되면 그는 또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어요. 그 부분이 니엔이 더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계속 거절당했으니까 어떻게든 불편함을 느껴 하죠. 나도 불편한 걸 느꼈어. 지금 그는 뭔가에 홀린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 날이 안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제가 거기에 있어. 결국 다들 그게 올 거야. 그날 오후의 먼지. 집안은 조용했어. 박흥은 어딘가에 갔고 그 아저씨는 아직 안 돌아왔어. 형은 따로 살고 있어서 말이 없어. 그때 니에는 일하러 갔어.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왜냐면 좀 지쳐서 몸이 힘들었거든. 집에 들어갔을 때 니에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이 소리야.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 그때 이미 감이 왔어. 여러분. 니엔의 방에서 들렸어. 내가 말했지. 니엔은 스엔과 그녀의 남편을 봤어. 둘이 그렇게 있는 걸. 그 아픔은 단순히 목격한 게 아니었어. 스엔이 니엔이 거기 서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 니엔은 확신했어. 스엔은 일부러 니엔에게 알린 거야. 니엔이 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을 때 스엔은 그대로 쳐다보면서 웃었어. 그리고 그 웃음이 그렇게 웃는 게 정말 소름 끼쳤어. 그렇지? 미쳤지,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정신병이 올 정도야. 문을 쾅 하고 열고 소리쳤어. 난리 났어. 이웃들도 다 뛰쳐나왔어. 그때 스엔은 울고 있었어. 정말 마치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울었어. 그녀는 자신이 맞았다고 말했어. 그리고 니엔의 남편 호황은 발각된 남자처럼 전혀 반응이 없었어.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 그곳에 서 있었고 가끔 스엔을 안아주고 있었어. 세상에. 그걸 듣고 있으면 니엔이 얼마나 미쳐버렸는지 알겠지. 그렇지. 그녀는 들어갔어. 그녀는 부정하면서도 스엔은 만만치 않았어. 호황은 그때 서 있었고 그리고 나서 몇 명이 끌어당겼어. 어떻게 끌어당겼는지는 모르겠어. 결국 니엔은 밀려났어. 강하게 부딪혔어. 한 대 맞은 것처럼. 배가 아파서. 그때 몇 명이 약속한 대로 모였어. 그때 몇 사람이 서로 약속을 잡았던 거야. 그래서 언니가 나를 불러서 이야기했어. 결과적으로 니엔은 스승에게 걸려버렸지. 그 스승이랑은 50일이 넘었어. 그런데도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사건 이후로 말이야. 스엔이 돌아서서 연니한테 불만을 털어놨지.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아직도 화가 나나요? 다 니엔 때문이야.
그녀가 남편을 이렇게 방치한 게 문제지. 그녀가 잘 알면서도 말이야. 내 딸은 집안의 여자이기도 해. 심지어 나는 그녀보다 더 예쁘기도 해. 어떻게 남편이 그녀를 바라볼 수 있겠어?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에게도 끌렸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문을 막을 수 있을까? 결국 나는 피해자 중 한 명이야. 가장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이지. 하지만 더 화나는 건 여러분이 아는 그 부분이야. 바로 박흥이야. 그 남자는 그녀의 말을 믿었어. 그런데 그녀가 일부러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야. 그리고 그 집에서 발각된 이후로 스승에게 걸려서 아이를 지킬 수 없게 됐지. 니에는 그걸 그냥 넘겼어.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다고. 그녀는 나가서 바로 집을 구했지. 이해가 되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가 집에서 편안할 수 있겠어, 맞지? 그리고 호왕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사과했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어느 날은 방 앞에서 언니를 불러서 이야기했어. 또 어떤 날은 긴 메시지를 보냈지. 하지만 니에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 언니는 그를 더 이상 예전 남편으로 보지 못했어. 가끔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니엔이 스엔을 언급하기만 하면 그의 태도가 확 달라졌지. 그런 모습이 니엔을 더 소름 끼치게 했어.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생각했지. 그 두 사람도 멈춰야 하지 않겠어? 아니야.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니엔의 시누이가, 즉 큰 시누이가 또 한 번 더 목격했지. 그날 그 시누이는 일이 있어서 마을로 나갔어. 그런데 휴게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번 쳐다봤지. 그녀가 그냥 쓱 보았어.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호환과 스엔이 들어가는 걸 봤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멈췄지. 머리를 움츠리며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어.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 그들이었어. 그곳에 도착하자 그 시누이는 바로 니엔에게 전화를 걸었어. 린이 바로 니엔에게 전화를 걸었어. 언니는 간단히 말해. 내 남편은 이제 구할 수 없어, 니엔아. 언니는 그가 스엔과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 니엔 언니가 이걸 듣게 되면 또 한 번 언니가 미친다고 말할 거야. 이번엔 진짜야. 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바로 박흥에게 전화했어. 박흥을 바로 불러내. 그리고 니엔 언니와 그 시누이는 밖에서 대기했어. 조금 기다리니까 박흥이 도착했어. 도착했을 때 호황과 스엔이 막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중이었어. 밖으로 나올 때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알았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니엔 언니는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 주변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리고 스엔은 그런 식으로 변명했어. 그냥 지나가다가 그녀를 만났어. 그냥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녀가 그렇게 변명하는 걸 누가 믿겠어? 맞지? 그날은 정말 소란스러웠어. 그리고 집안 사람들은 더 차가워졌어. 호황이 반응이 없었거든. 그런 상황에서 발각된 사람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어.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어. 사과도 하지 않았어. 그냥 거기 서 있었어. 얼굴은 태연하게. 그리고 그 아저씨도 조금은 반응했어. 상황이 심각하긴 했어. 정말 큰 소동이었지. 하지만 결국 그는 스엔을 집으로 데려갔어. 아, 정말 이상하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니엔 언니가 집안 식구들에게 우리는 진짜 집안이 불안하다는 걸 느꼈어. 왜냐하면 평소에 남편이 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발각된 상황이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스엔이 몇 마디 말하면 그 아저씨가 진정될 거라고? 그리고 그 모텔에서 돌아온 이후로 집안 식구들이 더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었어. 집안의 형제들이 이제야 자세히 살펴보게 됐어. 그 아저씨는 좀 이상해.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더 이상해. 그 아저씨는 정말 이상하고 다르기도 해.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스엔이 부엌에서 나오는 순간 그 아저씨는 조용해져. 어떤 날은 그 아저씨가 스엔을 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해. 그런 모습이 정말 수상해. 식사하는 것도 이상해. 그 아저씨는 술을 마시는 게 확실히 보였어.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다가 가슴을 움켜잡았어. 그 아저씨가 피곤하다고 말했어. 그 아저씨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 그 아저씨는 정말 이상해.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항상 뭔가에 쫓기고 있어. 어떤 날은 꿈에서 왕을 보기도 해. 그 아저씨는 집안을 계속 돌아다녀.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돌아다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물론 정신이 돌아오기도 해. 스에는 그 아저씨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스승님께 가보자고 했어.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가기로 했어. 그 스승님은 지인에게 추천받은 분이야.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 스승님이 추가 질문을 하셨어. 예를 들어 그 아저씨가 스엔이 준 음식을 자주 먹는지 아니면 스엔이 사준 옷을 입는지 물어봤어. 그리고 집에서 스엔이 만진 적이 있는지. 베개, 옷, 머리카락 같은 것들. 가족들이 설명했지. 같이 살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지. 질문을 하다가 스승님이 말씀하셨어. 이 집은 부적에 걸렸어.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그 아저씨는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호왕은 또 다른 부적에 걸렸다고 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 하지만 스승님이 또 말씀하셨어. 부적에 걸린 정도는 마음에 따라 다르다고. 즉, 호황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서. 이렇게 깊이 빠진 거야. 그래서 듣고 나서 스에는 화가 나고 아프기도 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박흥을 먼저 불러내야 해. 며칠 후에 형제들이 박흥을 찾아가기로 했어. 며칠 후에 나를 찾았어. 형제들이 박흥 시장에 가서 병문안을 갔어. 그리고 바로 그 스승님에게 갔어. 왜냐면 만약 스엔이 미리 알았다면 절대 못 갔을 거야. 맞지? 정말 웃기지. 도착하자마자 박흥 아저씨가 시작했어. 좀 불안해하고. 그분이 피곤하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 가족들이 많이 달래야 겨우 앉아 있었지. 스승님이 주술을 하는 과정은 트룩의 어머니는 보지 못했어. 하지만 저쪽에서는 대충 이야기했지.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할게요. 들리는 말로는 주술을 푸는데 2일이 걸렸대. 그 과정에서 박흥 아저씨는 많이 토했어. 토한 건 전부 이상한 물이었고 정말 끔찍했어.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박흥 아저씨의 옷을 스승님에게 줘야 했어. 그 옷은 스엔이 특별히 사준 거였지. 그는 그 옷을 뒤집어서 입었어. 옷 끝에 조그맣게 뭘 붙였고 작은 포장이 나왔는데 빨간 실로 감겨 있었어. 안에는 머리카락이 있었고 검은 물건 같은 게 있었어. 그리고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어. 집에서는 계속해서 주술을 풀어야 한다고. 박루안의 제단은 물을 갈아야 하고 아침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박흥 아저씨의 음식과 음료는 이제부터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타인의 음식을 받으면 안 된다고. 특히 스엔의 손에서 나온 건. 옷이나 이불 같은 건 모두 조심해야 해. 이상한 걸 찾는 게 중요해. 모두 태워버려야 해. 봄에 물을 흘려보내야 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이야,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 스승님은 집안을 철저히 뒤져야 한다고 했어. 숨겨진 게 더 있는지 확인하라고. 정말 그랬어. 그날 저녁, 형제들이 한 줄로 뒤졌고
작은 물건들을 더 발견했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지. 카이 아가씨, 박흥 아저씨와 박루안의 결혼 사진. 카이 아가씨는 그 사진을 이전 집의 구석에 숨겼어. 그걸 듣고 모두 화가 나서 정말 미치겠더라. 그리고 어느 날, 형제들이 스엔에게 솔직하게 말했어. 하지만 여러분도 스엔을 알잖아. 부정하고 또 부정했지. 그런데 그 부정이 더 슬퍼 보였어. 세상에. 나는 슬픔 같은 건 몰라. 나를 쫓아내고 싶으면 그냥 말해. 내가 나가면 누굴 만나겠어. 그때 박흥 아저씨는 이미 부적에서 벗어난 상태였어. 그래서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죠. 지금도 스엔의 얼굴을 보면 호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형제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가족이 모두 모여서 스엔을 집에서 쫓아냈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죠. 맞죠, 여러분? 그때 스엔이 마법에 걸려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이 스엔이 말이죠. 상당히 능수능란했어요. 박흥 아저씨를 속였죠.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재산에 그녀의 이름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 가족은 그녀에게 일부를 나눠줘야 했죠. 그렇죠. 그 집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모두가 불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악마의 마법을 집에서 쫓아내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니엔의 이야기는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남편 집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분명히 말했죠. 남편이 주술에 걸렸지만 그것도 그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죠. 그리고 나중에 호황이 그녀를 찾았어요. 그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하지만 그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니에는 그를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주술로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 사건 이후 가족들은 박흥을 철저히 감시했어요. 혼자 두지 않으려고. 음식과 음료도 조심했죠. 정말 철저했어요. 누군가 스엔이 근처에 나타나면 가족들은 즉시 문을 닫았죠. 그런데 그 스엔은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돈을 사랑했죠. 젊은 남자에게 빠졌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쫓겨났을 때 그녀는 이미 이익을 챙겼거든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박흥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쇠약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대략 1년 후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스엔이란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저주했죠. 그냥 얼굴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흔들렸다고요. 정말로요. 그녀는 그걸 당해야 했죠. 원래는 린이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의 보복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웃들은 항상 소문이 많아요. 온갖 괴상한 이야기들이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해요. 스엔은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부적을 쓰기도 했죠. 그 가족은 정말 전통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죠. 그냥 단순하게 살았어요. 누군가에게는 큰 대가를 치르게 했죠. 끝났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정말로 보복이 온 거죠. 맞죠? 정말이에요. 이야기는 친구 트럭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모두와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친구 스엔의 이야기예요. 스엔이죠. 그녀는 고향이 동나이예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이야기는요. 그녀가 말하기를 전혀 낯선 일이 아니래요. 이 일은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직접 겪은 사람은 그녀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아는 이 여자를 린이라고 부를게요. 린이에요. 그녀는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그 집에는 3명의 딸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3자매는 모두 평범하게 자랐어요. 린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한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린이 18살이 되었을 때 공부가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일을 하겠다고 했죠. 모두 반대했어요. 엄마는, 아빠는 뭐라고 했고, 두 언니도 많이 만류했죠. 하지만 린은 듣지 않았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녀는 공부는 끝났다고 했어요. 일하고 싶다고. 그때 엄마가 화가 나서 말했죠.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해도 그녀는 듣지 않았어요. 고생을 해봐야 알 거라고. 그래서 린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420의 신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정말로요. 처음 그때 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직 어린 애들이었으니까 일해보게 하려고 보냈죠. 그때는 많은 친구들이 도시로 일하러 가고 싶어 했어요. 그게 드문 일도 아니었죠. 그때 언니가 주의하라고 했어요. 일하러 가면 조심하라고. 돈도 아껴야 한다고. 너무 낭비하지 말라고. 린도 잘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나서 짐을 챙기고 떠났어요. 처음 몇 달 동안 집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이 멀리 있으니까요. 전화하면 이야기할 수 있었죠.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 하지만 점점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째로 린이 일을 시작했는데 집에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죠. 신입사원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때는 하숙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어떤 때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아프다고 약 사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듣다 보니 그때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냐고. 딸이 일을 하는데 매달 돈이 부족하다고.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는 성격이 더 긍정적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혼자 살다 보니 돈 쓰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 좀 지켜보자고.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사람들이 말하길 여성의 직감이 남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딸의 전화통화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감지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린이 대화하는 방식이 매우 어색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린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배고프다고, 먹는 게 어렵다고. 어머니가 계속 물어봤죠. 린은 배고프다고 대답했어요. 어떤 날은 대화 중에 갑자기 대화의 톤이 낮아졌어요.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린이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떤 날은 전화해서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의심이 생겼죠. 결국 한 번의 일이 있었어요. 린이 돈을 더 요청했어요. 그때 린의 언니가 결심했죠. 420에 가보자고. 린의 행동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린은 아직 일하러 오지 않았어요. 언니는 밖에 서 있었죠. 그녀는 그곳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어봤죠. 사람들은 처음엔 쳐다보더니 아마도 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잠시 후에 진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언니를 끌어내며 울게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언니의 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그건 단순한 돈 문제로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때 언니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멍해졌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죠. 세상에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딸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매일 몇 번씩 드나들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녀는 나이가 많아요. 언니와 비슷한 나이죠. 같은 집에서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 마치 부부 같아요. 그걸 보면 알겠죠? 정말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언니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화를 냈죠. 왜냐하면 그동안 시골에서 자식이 도시로 올라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까지 기다렸죠. 린이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엄마가 방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어요. 그녀는 즉시 반응했죠. 얼굴이 정말 무서워 보였어요. 언니는 아직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엄마가 달려가서 한바탕 소리쳤죠. 그녀는 정말 무섭게 소리쳤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너는 여기서 일하러 왔다고? 그게 일하는 거냐? 너를 키워서 이렇게 만든 거야. 다른 사람들과 엮이게 하려고? 세상에. 정말 세상에, 부모와 자식이. 그때 린은 그냥 울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니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때 그 여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는 나이가 많았어요. 언니와 비슷한 나이였죠. 하지만 그녀는 절대 겁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이제는 겁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린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삼촌을 바라봤죠. 그때 할머니 얼굴도 정말 불편해 보였어요. 삼촌이 돌아서자마자 할머니는 그 여자에게 소리쳤어요.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식 문제로 남의 집에 끼어들다니. 할머니도 믿으셨죠. 나는 너에게 아프지 않게 먹으라고 했어. 할머니가 한마디 하니 그 여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즉시 대응하셨어요. 할머니가 가라고 하셨어요. 누가 여기서 도둑질하고 뭐 하는 거야? 그 애는 이제 다 컸어요. 그 애가 어떻게 살든 그건 그의 문제죠? 할머니가 뭘 보셨다고? 삼촌이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는 더 화가 나셨죠. 하지만 그 큰일은 삼촌 혼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린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가기를 거부했죠. 삼촌이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할머니는 그걸 주의 깊게 보셨어요. 결국 삼촌은 혼자서 돌아가야 했어요.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냈어요. 아버지와 린의 두 언니에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언니는 놀라서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이틀 동안 시끌벅적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린을 데려오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아버지가 삼촌이 두 언니가 도시로 올라갔어요. 그 큰일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어요. 린의 방 문은 살짝 닫혀 있었죠. 삼촌이 그곳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린과 그 여자애가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물어보고 있었죠. 방 안이 시끄러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애를 때렸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두 언니가 말리려고 했지만 늦었어요. 린은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여자를 밀쳐냈어요. 그날의 상황은 정말 끔찍했어요. 마치 무료 영화 같았죠. 삼촌은 그 상황이 부끄럽다고 느끼셨죠. 할머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당장 집에 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 더러운 마법이 이 날에까지 나타나다니. 린은 그때서야 울기 시작했어요. 린은 그때 할머니가 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 할머니는 숨겨서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는 예전처럼 대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호황이랑 두 언니가 린을 방에서 끌어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로 발이 문에 걸리면 정신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가족들은 다 함께 끌어냈어요. 린이 차에 들어가게 됐을 때 말이죠. 린은 차 문을 발로 차고 있었어요. 린이 소리쳤어요. 하늘에 저 여자가. 아이고,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참 동안 계속 그랬어요. 정말로 리는 미친 사람처럼 울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상한 행동도 했어요. 가끔은 그냥 앉아있기도 했고. 마치 그 사람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리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있고 눈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끔은 정말로 부르면 대답도 안 했어요. 가끔은 갑자기 일어나서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리는 돌아 누워서 입에서는 계속 그 여자의 이름만 불렀어요. 린이 도시로 가야 한다고.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그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그때 린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방에서 린을 부르며 소리쳤죠. 너 미쳤니, 린? 리나. 그녀가 너에게 부적을 걸었잖아. 이에서는 린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내려왔어요. 그녀는 나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두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일반적인 사랑에 빠진 아이 같지 않았거든요. 그건 정말 무서운 방식이었어요. 그녀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아줌마가 계속 전화했어요. 그때 소리가 정말 시끄러웠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배터리 빼고 숨겼어요. 그때 아줌마가 더 화가 나서 난리쳤어요. 아줌마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줌마가 물건을 쳐부수고 아줌마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날은 아줌마가 뭔가를 보기도 했어요. 아줌마가 자신의 목을 구부렸어요. 아줌마가 집안 전체를 소란스럽게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아줌마가. 또 어떤 날은 아줌마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줌마가 집의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말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때 아줌마는 화가 나면서도 무서워했어요. 아줌마가 아이를 안을 수가 없었어요. 놓아주면 더 무서워서 못했어요.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아줌마가 린을 찾으러 집안을 다 뒤졌어요. 아줌마는 린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아줌마가 뒤뜰로 뛰어갔어요. 아줌마가 욕실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 린이 있었어요. 그때 린의 모습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옷도 없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줌마를 이해해야 해요. 아무도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줌마는 린을 보고 나서 마치 아줌마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어요. 아줌마는 린을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때 린은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괜찮아진다고. 그렇게 해야 해. 그래야 버틸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그렇죠. 그때 아줌마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아줌마는 뒤뜰의 물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든 아저씨와 두 아줌마가 뛰어갔어요. 끌어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린이 재단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 어땠냐고요? 가족은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떤 날, 친구의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놀러 왔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평범한 고집이 아니라고. 아마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승에게 데려가야 해요. 그래서 가족은 린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머리에는 빨간 자국이 없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왕관을 쓰게 하기도 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물을 담은 잎을 사용해요. 또 다른 곳에서는 향을 태우며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하루 정도는 조용해져요. 최고로 이틀 정도죠. 그리고 나면 모든 일이 다시 돌아와요. 화가 나서 울고 떠나고 싶어 하죠. 어떤 밤에는 자다가 말해요. 그녀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치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필요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결심했어요. 그녀를 더 멀리 데려가기로. 그때 아는 사람이 그녀를 차로 내리게 했어요.
거의 새벽에 출발했죠. 왜냐하면 오후가 되면 다시 발작할까 봐요. 차 안에서 그녀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얼굴을 숙이고 울었고, 어떤 때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차가 지나갈 때, 갑자기 그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420에 내려야 해. 내 연인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스승님이 있는 차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였어요. 그때 린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스승님이 보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더러운 피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더러운 피가 뭐죠? 스승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대충 말하자면 이런 주술이죠. 여성의 월경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조금 넣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얽히고 매혹하고 그리움에 빠지게 해요. 살을 찢고 쉽게 제거할 수 없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방치하면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어봤죠. 지금 구할 수 있나요?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를 위해 부적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 모두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모두 조용해졌어요. 사실 그때 가족들은 누군가가 마법을 걸어주길 바랐어요. 우리 아이가 다시 정신을 차리길. 하지만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모두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죠. 스승님이 린에게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꺼내셨어요. 깨끗한 물과 음악의 소리. 그리고 바늘을 꺼내셨어요.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어요. 조금의 피를 떨어뜨렸죠. 그 피로 부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승님은 정말 빠르게 하셨어요. 글씨체가 형체를 갖추지 못했어요.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뭘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는 그 부적을 향해 올렸어요. 조금만 넣어보라고 했죠. 그때 그는 그 물을 안으로 쏘아보냈어요.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었죠. 그리고 린에게 주면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때 린이 그 물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즉시 반응했어요. 얼굴을 돌리라고 했죠. 그리고 종이를 덮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마시지 않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딸을 안고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양아버지와 두 사람은 양쪽을 지탱해야 했어요. 온 가족이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마시게 했죠. 겨우 삼키게 된 거예요. 린의 아버지는 그녀가 토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쌀밥을 잘못 먹은 것 같았어요. 얼굴은 정말로 일그러졌죠. 마치 독약을 마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그녀의 이모가 너무 걱정했어요. 계속해서 내 딸이 괜찮냐고 물었죠. 스승님은 평소처럼 목욕하고 있었어요. 그는 참아야 한다고 했죠. 지금은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때 린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목이 메어 울었죠. 아프고 힘들어도 울었어요. 그는 이제부터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안 좋은 것을 몸속에서 밀어내기 위해 힘을 키우라고 했어요. 린은 아침에 명상해야 한다고. 정확히는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그때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몸속에 기운이 모이기 쉬워요.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고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천천히 몸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녀는 다시 물어봤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승님.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매일 해야 한다고. 자신을 위해서요.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 말을 마친 후 그는 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아무도 당신을 끌어줄 수 없다고. 마음속에 봄을 원한다면 그날 이후로 스승님에게 돌아온 후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매일을 두려워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이 조금 흐릿할 때 닭이 처음으로 울기 시작하죠. 그건 그녀의 아버지가 린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린이 눈을 떴어요. 어느 날 린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녀는 울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앉고 싶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그녀는 계속 버텼어요. 아버지가 그 집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았거든요.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녀는 거기에 앉아야 했어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고르게 숨을 쉬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어요. 귀가 계속 울렸거든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머릿속에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중간에 울기 시작했죠. 그녀는 그리움을 느꼈어요. 그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참고 있었죠. 매일 그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앉아 있었어요. 린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아졌다고 해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줄어들었죠. 처음 며칠과는 다르게요. 밤에도 덜 울고 덜 나왔어요. 이전처럼 외부를 바라보는 것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그 무거운 기운은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그때 바로 스승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날 거의 정오였어요. 그녀가 부엌에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물어보셨어요. 그 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냐고 물으셨죠. 그래서 그녀는 린이 조금 나아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전처럼 심하게 떨지 않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아. 서둘러. 그녀를 데려와서 나를 만나게 해.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이 린을 다시 데려갔어요. 집에서 전해준 이야기대로요. 스승님은 그 검은 개의 꼬리에서 피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뭔가를 하셨죠. 린에게 주고 마시게 했어요. 린이 마신 후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때 가족들은 많이 놀랐죠. 하지만 스승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린이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참 후 린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 이제 괜찮아. 이번엔 정말 큰일이야. 하지만 이 불행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피할 수 없어. 그 사건 이후로 린은 스스로 회복했어. 여러분. 가끔 그 일을 떠올리긴 해. 아직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아. 그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녀가 여전히 괴로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 현재 린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다른 여자들과 다를 바 없어. 스앤이 보낸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지금까지 한 7가지 생각을 해봤어. 그녀가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 여러분은 이런 불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불행이 더럽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 방식으로 불행을 만드는 사람만 더럽지. 하지만 이 불행은 광고에서 보던 것과 비슷해. 임산부와 생리 중인 여성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임신 중인 사람은 없겠지, 맞지? 그리고 생리 중이라면 불행을 겪을 일이 없겠지. 그래서 이 불행은 생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발생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7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니 여러분, 내 머리가 7가지 생각을 하게 두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흥미로운 문제를 공유하고 싶다면 채널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더 특별하게 만들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에서 공연할 거야. 우리 채널이 더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